71원, 70원대 초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혼란스러운 게 있죠. 대출 금리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서 2.5%가 됐거든요. 근데 또 한켠에서는 7월부터 3단계 DSR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대출 받는 게 더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금리 내려간 만큼 대출 금리는 내려오느냐, 이게 또 아닐 수도 있고요. 정말 헷갈리는 타이밍인데요.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와 함께 금리 인하기 각종 대출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시죠. 김은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 많이 제일 궁금해하나요? 대출이죠. 대출 금리. 역시 금리. 네. 요즘에는 어떻게 좀 내려오고 있나요? 그게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잖아요.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본인의 금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왜 거의 요지부동 금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한 3% 초반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생각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그 사이 몇 번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3%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4%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 금리까지 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선은 좀 내려왔다라는 네. 뉴스는 들은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아직도 그냥 4%가 내려온 수준인 거죠. 한 3%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이창용 총재도 향후에 더 네.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좀 언지를 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그걸 선반영하면서 그렇죠. 먼저 내려가기도 하는데 네. 왜 대출 금리는 그렇게 안 내려가고 있을까요? 누가 밑에서 막 등으로 밀고 있습니까? 떠받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네, 왜냐하면 대출을 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출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총량 규제라고 해서 네. 대출금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억제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업종에서 가격을 싸게 하면 많이 팔리잖아요. 예.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낮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뭐 옛날 표현이긴 합니다만 창구지도라고도 하고 금리는 내려가지만 금리는 내리지 마.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금융당국에서 지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종종 은행장들, 부행장들 뭐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불러 모으기도 네. 하고 그럼 은행 쪽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아주 이제 네. 자발적으로. 네.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지 않도록 네. 관리를 해야 우리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사실 그게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 성장 속도보다는 좀 못 미치게끔 네. 빠르게 늘지는 않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네. 한 3.8%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가율을 지금 집값이 뭐 물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리기도 하지만 특정 지역은 체감하시는 그 금액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특히 서울 지역은. 네, 서울 특히 그 서울에서도 또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요즘 거래가 많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가면 올랐다. 계약을 하려고 하면 계약금 계좌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집값이 상승을 하는데 대출은 너무 적게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또 특정 지역에서 막 몰리고 있고. 네, 많이 받고 싶어 하시니까. 이게 가계대출 증가율도 한 3%대 중후반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만 이게 사실 우리 경제가 3~4% 성장하던 시절에 가계대출 증가율 3%랑 0%대 성장하는 국면에서의 3%대 증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가계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또 집값이 예전에 저희가 그 한 10년 전 내지는 뭐 5년 전에 집값에 비하면 2배 이상 오른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2배 이상 올랐는데 대출은 3.8%로 억제를 하다 보면 원하는 만큼의 한도를 못 받으시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네. 이제 담보로 집을 빌릴 때랑 그렇죠.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때랑 그러면 2배의 대출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이 거의 100% 증가 가까운데 근데 또 증가율은 또 적게 책정을 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내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또 하나가 1090님이 네. 은행의 대출이자처럼 예금이자도 같아야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금이자는 또 빠르게 내려왔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만큼 대출이자는 안 내려오다 보니까 네. 은행의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 엄청 네. 벌어지면서 은행들의 실적은 또 엄청 엄청 좋더라고요. 좋죠. 은행 실적은 작년에도 엄청 좋았고 올해도 엄청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표정 관리하더라고요. 당국에서 대출 금리를 못 내리게 하니까 네. 예대 금리차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마진이 좋아지는 거라. 그렇죠. 적게 은행 실적 팔아도 엄청 적게 좋아지고. 팔아도 난 조금만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네. 대출을 쓰는 차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내가 지금 저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있는 셈인데 이게 좀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아니 한켠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대출을 받고 있는 그 대출자 입장에서 왜 나의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은행의 예대 마진은 벌어지고 있는가 좀 속상할 때가 많죠. 근데 이게 또 다시 또 되돌이표로 돌아가면 가계부채 건전성을 위해서고 그렇죠. 국가적인 과제를 위해서고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금리를 낮추자니 너무 늘어날 것 같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은행은 이익이 많이 창출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은진 대표님이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네. 이번에 기준금리도 인하가 됐고 앞으로도 인하가 더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에서 대출은 어떻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으세요? 많이 늘어날 것 많이 같다고 보세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늘어나면 그 은행 입장에서 뭐 6월달 지금 뭐 접수 중단 뭐 이런 은행들이 예. 빠르게 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규제가 아직 굉장히 많아요. 뭐 갭 투자 방지를 위해서 매수 매도 동시 진행권을 못하게 한다든지 동시 진행권이라면 그러니까 매도인이 네. 이제 집을 팔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집을 살 때 그 집에 입주하시는 게 아니라 그날 세입자를 구하는 그러니까 갭 투자죠. 일명 그렇게 매수 매도 동시 진행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가능한 은행도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그 대출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 대출 매매 잔금이 또 제한 사항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막 엄격하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 한 보통 5, 6월 정도 되면 은행들이 네. 대출 영업 되게 열심히 하는 시즌 아닌가요? 맞아요. 올해는 어때요? 아니 별 변화가 없어요. 원래 5월 달 되면 항상 은행들이 금리를 최저점으로 낮춰서 그 대출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5월에서 7월 사이에 혹시 대환 우리가 대출 갈아타기라고 하죠. 그 대출 대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시기를 눈여겨봐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네.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딱 지금 시즌인데 원래는. 연말이 되면 또 은행이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량 많이 안 늘어나게 하려고 네. 대출 많이 안 해주려고 한다는 의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금리가 제가 보기에 뭐 뚜렷하게 낮다라고 하는 은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부터 은행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네. 내년 초 되면은 다시 가계부채 총량이 리셋이 되니까 대출 많이 해줄 거야. 금리 낮출 거야. 아니 한 3월은 가야겠네. 3월 가면 좀 낮아질 거야. 아니 5, 6월 되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하니까 그땐 좀 낮아질 거야라고 했는데 네. 그냥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지금 5월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연초에 4%보다는 조금 낮아졌죠. 하지만 이제 저희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0355님이 네. 대출은 억제를 하되 네. 기대출 된 이미 대출이 나간 거에 이자는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이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기대출 받으신 분들은 5년 고정금리로 받았을 확률이 네. 굉장히 높아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그냥 그 금리가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의 금리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변동금리 쓰시는 분들은 조금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5년 주기로 변동이 되는 네. 대출 상품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대출이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7월부터 DSR 네. 3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스트레스 금리 1.5%가 추가되는 걸 가정을 해서 네. 그 상황에서도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보는 건데 그러면 어떨까요? 대출 총량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받을 금리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가상의 금리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1.5%를 더해서 저희가 대출 한도를 산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4%라면 그럼 저 사람이 5.5%. 5.5% 금리도 감당할 수 있나?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5.5%도 감당을 할 수 있게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사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많은 대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금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집을 매수할 때 1,000, 2,000 내지는 5,000 뭐 이런 금액이 갑자기 모자라져 버리면 크게 당황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좋고요. 지금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금리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 납부하는 그 이자는 5.5%가 아닌 거죠. 4%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세요. 그러면 그럼 제 금리가 5.5%가 되나요? 네. 이자도 많이 내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출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가상의 금리다. 그렇죠. 네. 가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혹은 이제 금리가 확 올랐을 그렇죠. 때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은행에 스트레스 테스트 하듯이 돈을 빌리러 오는 그렇죠. 사람들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혹시 네. 이거 3단계 DSR 시행되기 전에 대출 받아야겠다. 미리미리 좀 당겨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나요? 너무 많으시죠. 그래요? 근데 이제 대출을 미리 당겨서 받는다기보다는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3단계. 정부에서. 네, 그러면 7월 1일 날부터 이제 계약을 하시는 분들 주택담보대출은 그 약간 계약서 기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출 실행일 기준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내가 저는 잔금 3개월 뒤에 치를 건데요 네. 라고 해도 그렇죠. 계약서를 6월 30일에 썼다면 그렇죠. 그러면 DSR 3단계는 적용을 받지 않고 2단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 전에 계약서를 쓰려고 많은 분들이 집을 보러 다니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7월 1일 네. 전자로 계약서.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계약서 날짜하고 입금증이 필요합니다. 입금증? 네. 계약금? 네. 내가 그래서 계약금 줬다라는 계약금을 거. 정당하게 지불했다라고 하는 입금증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뭐 예전에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입금증 꼭 준비하셔야 돼요. 이체 내역 잘 보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워낙 급하게 해가지고 현금으로 드렸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거 안 되거든요. 그 상대방이 영수증 써줘도 네. 그런 건 안 되는 나중에 거예요. 은행에서 수기로 이런 건 이체 안 되고. 내역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금이라든지 계약 날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정확한 이체 내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 규제가 맞물리는 시기에는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지역의 부동산들도 약간 거래가 조금 이제 왜곡이 되는 것도 있겠네요. 뭐 가을의 수요가 그렇죠. 미리 당겨져서 하시는 6월로 분들이 당겨온다라든지. 있죠. 네. 특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가 다 얹어지지만 지방 같은 경우 차등을 두기로 했잖아요. 0.75만. 지방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수도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5%는 변동금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내가 1.5%를 더해서 대출 네. 한도를 계산하게 되면 한도가 너무 부족해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금리는 여러 가지 금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형 금리가 가장 스트레스 DSR에서는 유리합니다. 0.6%만 가산하면 되거든요. 주기형 금리라는 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어떤 5년 주기형인데요. 5년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바뀝니다. 네, 그래서 5년마다 바뀌는 그 시기에 고정 금리로 또 5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제 고정 금리를 정부에서 많이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혼합형 금리를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5년은 고정이고 나머지 기간이 변동으로 돌아가는 혼합형 금리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 혼합형 금리는 지금 가산이 1.2%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기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도 혹시 대출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KBS 콩이나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4069님 재개발 조합원들 대출도 DSR 3단계 해당이 되나요?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조합원들의 어떤 대출이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잔금 대출을 받게 되세요. 그런데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DSR이 제외되는 상품이에요. 아 그래요? 아예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뭐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 네. 캐피탈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DSR 안에는. 네. 아 근데 이주비는 예외예요? 네, 예외예요. 아 이건 어떻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요. 필수적으로 그렇죠. 필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중도금 대출 저희 왜 그 분양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의 중도금 대출하고 이주비 대출은 아직까지 DSR을 보지 않습니다. 아 분양 중도금도 DSR이 적용이 안 돼요? 네, 안 봐요. 그 잔금은 봐요. 잔금은 DSR에 네. 적용이 되고 돼요. 네. 중도금은 적용이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청약하시는 분들 같은 야, 경우에 이거 소득이 조금 계산하기가 낮은 분들도 일단 당첨만 되면 저희가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도금이 커도 그 중도금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서하고 신용만 좋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자 납입 능력은 보고 대출을 하지만 신용이 너무 나쁘지 않는 한은 그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장 현금이 좀 모자라도 대출을 네. 쓸 수밖에 없더라도 DSR 3단계 때문에 청약하는 것까지 우려하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없어요. 근데 이게 복잡하네요. 저는 이제 이게 뭡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총부채니까 소형부채입니다. 2금융권, 3금융권, 캐피탈 쓰는 거 다 네. 포함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네요. 네,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더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예. 이 대출을 받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는 네. DSR이 안 보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 대출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갖고 있어요. 네.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을 갖고 있는데 그 대출을 가지고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이 따라와요. 다른 뭐 자영업 사업자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도 카드 대출이나. DSR을 안 보니까 괜찮은데 신용 대출을 받는다거나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럴 땐 안 된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빚이 같이 총부채에 네, 묶여서 계산은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그냥 이게 참 저한테 헷갈리는 측면이 많네요. 문신처럼 따라옵니다. 정책자금 대출 예를 들어서 뭐 보금자리론, 네. 신혼부부 특례 대출 이런 거는 DSR에 또 그거 안 안 들어간다면서요? 들어가요. 네, DSR을 체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정책 대출은 그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처럼 저희가 대출을 신청할 때 그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대출이죠. 그 대신 소득이 없으면 또 안 돼요. DTI라는 거를 또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DSR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소득 없어도 되나요?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DSR이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것도 있고. 결국은 네. 소득 기준으로는 또 결국은 본다. 네,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소득을 보고 나간다. 근데 우리가 뭐 기사 쓸 때도 그렇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DSR을 표현을 하는데 그럼 총부채는 아니고 그렇죠. 부분 부채, 부채 상환 비율. 일부 부채 혹은 대부분 부채 그쵸. 상환 비율 이렇게 있어야겠네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인 거죠. 총부채라고 대부분 부채. 이거 어렵네요. 왜냐하면 원리금을 이제 끌어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원금을 포함시켜 버리니까 예. 이 DSR이 어려운 거는 이자만 포함을 시키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원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원금에 또 이자. 그렇죠. 이자까지 또 가산을 또 막 해가지고 올려버리니까 이제 갈수록 심사가 깐깐해진다, 어려워진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7월 1일 전에 계약을 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대출 한도를 편안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작년에도 그렇고 보통 이제 하반기 그리고 4분기로 갈 때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제 줄이고 안 내주려고 하니까 이 금융권 가서 네.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요즘에 뭐 보험사나 카드사나 이쪽 대출은 어때요? 이상하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워요? 약간 쿼터를 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예. 뭐 6월달 한도가 뭐 거의 끝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냥
그냥 고객이 가면 거의 그냥 다 가능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은행에서 뭐 특별하게 뭐 요번 달은 안 돼요 이런 시기는 없어요. 근데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월별로 굉장히 한도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 대출 막혔습니다. 7월 달 이제 오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관리를 하고 있기 아니 무슨 때문에 뭐 맛집 음식도 아니고 어디 뭐 빵집 시간별로 빵 네. 구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빵 없어요. 뭐 이런 거. 야, 이게 복잡해지네. 이게 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많이 조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쪽 많이 찾아갔잖아요. 네. 어제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풍선 효과였는데 약간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지금은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많이 두고 있고요. 보험사도 지금 1금융권에서 다주택자 제한 매매 잔금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까지는 괜찮은데 2주택자, 3주택자 분들의 매매 잔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험사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많고 물론 다주택자 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보험사도 거의 1금융권의 규제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2금융권이라고 해서 그렇죠. 뭐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또 이 금융권으로 사람들 돈이 몰려가니까 네. 금융당국에서도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이 금융권 또 한번 불러 모았죠. 그렇죠. 관리 지침을 아무래도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금융이나 금감원장이 누구를 만난다. 이런 게 이제 금융면 헤드라인이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게 다. 네. DSR이 그럼 이제 초과될 경우에 네.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의 대출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럼 그 1억 원 전체가 반려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9천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까지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금액을 대출을 해주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DSR 40%를 맞춰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DSR 40%를 맞추려고 봤더니 이제 내가 1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DSR 40%를 오바를 하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42%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40.5. 네, 그러면 0.5를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제 신청서 금액을 다시 써야 돼요? 그렇죠. 금액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아무래도 만기가 짧을수록 DSR이 불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조언을 할 때 신용대출을 상환을 하자. 그게 훨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DSR 계산을 할 때 만기를 5년으로 계산하거든요.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은 뭐 30년, 40년도 나눠서 네. 하니까 굉장히 내 길게.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 보이는데 충분합니다. 네. 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60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60개월 안에 만약에 그 1억 원의 그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을 상환하는 계산법이 나와요. 사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통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금이라는 그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1억 원 한도로 열어놨는데 내가 500만 원만 쓰고 있어라고 해도 사실상 1억 원. 1억 원을 이 사람이 받고 있는 걸로 보고 그렇죠. 따지는 거죠. 네, 언제라도 수시로 뺄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 대출은 이미 그 본인의 대출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쓰고 있는 부분은 대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DSR 비율이 약간 조금 걱정된다 싶으면 일단은 마이너스 통장부터 이거는 아예 해지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해지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정확한 계산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내가 너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집을 살 때 잔금만 필요한 게 아니시거든요. 뭐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이사 비용, 인테리어. 취득세도 비싸요. 네, 맞아요. 네. 요즘 인테리어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돈으로라도 쓰고 싶어서 남기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미리 다 1억 상환해 버리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여유 있게. 정확하게 전산을 돌려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얼마까지 상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상환하셔도 됩니다. 2867님 대출을 받고 안 갚아도 되는 곳은 세상에 없나요? 라고. 그런 곳 찾으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또 이게 신용 사회에서는 그럼요. 잘 빌리고 잘 갚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왜 신용 점수도 네. 많이 빌렸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많이 빌렸지만 잘 갚으면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아예 안 빌리고 안 갚는 분들이 오히려 신용 점수가 그렇게 좋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잘 빌리고 잘 갚는 게 또 네. 건강한 그럼요. 저번 주의 흐름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안 갚아도 되는 대출. 네, 부모론 뭐 이런 거 어.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네, 소득의 기준, 그러니까 DSR에서 중요한 건 내 소득이라는 건데 네. 이게 항상 어느 시점, 언제 시점으로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득이요. 분들은 저는 연봉 협상을 그러니까 지금 언제입니까? 5월에 해서 연봉이 5월에 2배로 높아졌어요. 라고 해도 네, 작년에 내가 세금 신고한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네, 이 국세청에서 데이터 잡히는 시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 근데 이게 그 다음에 1월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체크가 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 소득이 원래 가장 어렵습니다. 정말 네. 은행 직원들도 어렵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5월에 지금 소득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는 그 가장 유리한 소득을 써주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렇죠. 올해 5월까지 한 소득을 뭐 5월로 나눠서 곱하기 12 해주면 네. 이분은 소득이 현격하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대부분의 은행이 전년도 소득 2024년에 12개월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 은행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금 근데 5월 말이니까 지금쯤이면 작년 소득이 다 그럼요. 원천징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이미 본인들의 그 연말정산하면서 다 알고 있고요. 한 3월 정도 되면 이미 소득금액 증명원에도 반영이 됩니다. 3월 정도부터. 네, 그리고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바로 나오니까. 예, 연초에 다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소득을 이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사업자분들이세요. 아하.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를 막 하고 계시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종합소득 신고 그렇죠. 기간이니까. 네, 그래서 소득 신고가 굉장히 늦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3월이나 그때 집을 사겠다 하시면 2024년 소득이 반영이 안 되고 2023년 소득을 쓰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시점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네. DSR을 늘리는 좋은 방법, 대출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사실 소득을 늘리는 그렇죠.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득을 네.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만기가 길면 아하. 대출 한도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대출 전략은 라디오 정보센터 갔다 와서 또 들어볼게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와 함께 금리 인하기 혹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금을 좀 마련하고 대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 이어가고 있고요. 최정희님, 안 갚아도 되는 대출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FM 장학금이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혹시 FM 장학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뭔가 했더니 옆에서 김은진 대표님 막 검색하셨는데 Father and Mother 장학금이라고. 엄마 아빠 돈. 그때는 고마운 줄 몰랐었는데요. 지금은 드려야 할 때가 오니 손이 떨리네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엄마 아빠의 장학금, 엄마 아빠의 대출. 재밌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배웠습니다. 또 하나 이제 DSR 규제 시행되기 전에 어떤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지 이걸 또 배워봐야죠. 네. 앞에서 잠깐 소득은 늘리고 네. 만기를 늘리고 네. 금리는 낮게. 낮추고. 네. 이게 완전 기본 전략으로 그렇죠.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합산 소득까지 계산을 하셔야죠. 합산 소득이요? 합산 소득. 그러니까 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이 합산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요즘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그 부부 공동 명의로 매수를 많이 하세요. 아하. 네, 그리고 소득도 합산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공동 명의면 네. 그 합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단독 명의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부부 합산 합산 소득. 가능합니다. 아,
부부 중에 한 사람 명의로 집을 사더라도 네. 부부 소득을 합산을 해서 합산은 DSR 가능하세요. 기준을 네. 받을 수 있다. 네. 그런데 또 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공동 명의면 꼭 합산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한 분이 만약에 소득이 낮은데 대출이 너무 많은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0만 원, 연봉 1,000인데 기존 대출이만 3억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그분은 아예 그냥 합산 안 하시는 게 나으세요. 아, 부부 중에. 네. 아, 그러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이미 빚이 있어서 네. DSR 기준이 넘어버린 상황이라면 그렇죠. 상대방 네. 걸로 해서 DSR로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유자는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분이 그냥 다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인분이 뭐 너무 대출이 많다. 그러면 그냥 남편 소득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SR이라는 게 가구 기준이 아니고 네. 개개인 차주 그렇죠. 기준이기 네. 때문에 네, 인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뭐 기간, 소득 이런 건 이제 너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합산 여부도 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부부 소득 합산. 네, 그리고 이제 DSR이 1금융권은 40%지만 2금융권은 50%거든요. 그러니까 10% 차이가 또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한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 주거래 은행들 많이 가시거든요. 네네네. 예, 주거래 은행에 가서 이제 막 계산을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 모든 은행이 다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월급을 받아서 관리한 은행에서도 나한테 대출 안 해주면 다른 데는 또 안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닙니다. 다른 은행에 가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거래 없었던 은행이 그럼요. 더 잘해줄 수도 있어요. 더 잘해주죠. 신규 고객님 제일 좋아하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네, 신규 고객 창출, 발굴 이런 게 은행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높은 점수를 높게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을 믿지 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서 계속 비교해보고. 예. 왜냐하면 저희가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은 그 금액이 저희가 뭐 생각했던 그런 뭐 일상적인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수억 원에 달하니까요. 그렇죠. 대부분 이거 언제 갚아요?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정도로 평생 갚나요?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큰 금액을 대출을 하시면서 그냥 한 곳에 가서 결정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격 비교하듯이 금리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게 정확하다고 혹시 볼 수 있나요? 그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면 몇 퍼센트에서 그렇죠. 몇 퍼센트. 네, 그 금리를 어떻게 이제 물론 이제 하단이 낮으면 그 해당 은행이 좀 금리가 낮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우대 금리 적용 기준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우리은행 사람마다 같은 또, 경우에 0.6% 할인이 가능해요. 근데 그 0.6%의 우대 금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예, 그리고 다자녀, 그리고 전자계약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세 개를 다 맞출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아하. 그런 그러니까 우대 금리를 얼마나 주느냐도 중요하고 우대 금리의 조건이 또 뭐냐. 그렇죠. 거기다 만기도 따지셔야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치킨 가격 비교 이런 거 얘기도 했습니다만 주유소 휘발유 가격처럼 딱 이렇게 정해져서 그 숫자 쉽죠. 그대로 네. 뭐 1602원 그렇죠. 딱 가서 보면 1602원 맞네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러면 은행 너무 금리 비교는 쉽죠. 결코 어렵습니다. 그게 안 되는 네, 나의 조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대출 금액에 따라서도 또 우대 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네. 그러면 결국 여러 은행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 그러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러기도 또 쉽지는 않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출 창구에 가서 뭐 대출 저 같은 경우 얼마나 나와요? 그러면 항상 그 직원이 그러면 대략은 그렇지만 확신은 없고요. 계약서랑 이렇게 다 서류를 넣어봐야 네, 합니다라고요. 맞습니다. 네.
소득이랑 계약서 모든 거 승인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정답인 건 아는데 네.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한 거죠. 너무 불안하죠.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집에 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 입금까지 하고 해서 가져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네. 미리 알아보는 건 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넣어봐야 합니다라고 네. 하면 네. 그 은행 직원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괜히 말 잘못했다. 그럼요. 수억 원에 지금 그 집을 사는 상황인데 네. 본인이 말 잘못해서 계약금 날리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앞에 상담하신 분이 녹음해서 나중에 금감원에다가 그럼요, 민원 그럼요. 넣을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은행원은 은행 더 직원이 조심하고.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어. 이렇게 나오면 그 은행 직원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어요. 그래서 또 보수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고. 그렇죠. 정확한 그러니까 것은 심사 넣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 그분이 신용 점수가 엄청 낮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체크를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모든 전산 통과하고 승인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땅도 파봐야 한다라는 것처럼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예. 집에 문제가 없고 내 신용 점수가 나쁘지 않으면 웬만한 분들은 다 나옵니다. 뭐 금액이 뭐 그렇죠. 조금 수정이 되거나 그런 거지 뭐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나의 소득, 네. 나의 대출 상황, 얼마의 빚이 있는지, 네. 내가 이사 갈 집, 그걸 계약하면은 그 가격 대비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해보셔야죠. 계산도 해보시고 그리고 계산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나 자신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예. 내가 집이 몇 개인지 네. 저 없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막 상속받은 집 나오고 뭐 지분이어서 몰랐어요 막 이러시는 분도 나오고 한 자식이 5명 있는데 공동 상속을 해줘서 네. 집 하나에 지분이 한 20% 그렇죠. 있는데 네. 유주택자로 분류돼요? 그럼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받았으면 이게 또 은행 규정 다르고 정책자금 대출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생애 최초가 안 됐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생애 최초에서 빠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이런 디테일한 거를 조금 본인의 그 이력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무주택자고요. 이번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인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상속받은 집 지분 10% 있었으면 네. 생애 최초가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갖고 있잖아요. 집 갖고 있잖아요. 그걸 포기를 하셨어도 하시면 이게 또 뭐 포기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저희가 DSR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대출이 나가는 경우는 예. 뭐 금액만 줄이면 되니까 뭐 어찌 해서 마련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택수의 문제가 돼버리면 진짜 말씀드린 대로 아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수라든지 생애 최초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대출이 이제 정책자금 대출이시잖아요. 네네네. 뭐 디딤돌이라든지 신생아 특례조차도 디딤돌 대출의 확장 버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의 규정을 모두 따라가요. 그런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안 되는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탄생을 하시냐면 네. 자산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산. 네, 디딤돌 대출은 이제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주는 대출이다 보니까 자산이 많은 분들은 탈락이 되세요. 그래서 그 자산을 본인의 이제 자산이 얼마인가 그거를 미리 심사를 하시는데 본인은 몰랐던 자산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어떤 거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네네, 지금 그렇죠. 생각을 하시겠죠. 나도 모르는 자산 좀 있었으면 좋겠네 하실 텐데. 네, 뭐 부모님께서 뭐 정기예금을 들어놨다라든지, 네. 나중에 자식 주려고. 그런 게 나와서 탈락됐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기는 정말 너무 싼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게 지금 최저금리 1.8%인데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자산심사에서 탈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엄마 나중에 나 줄 거 있으면 미리 좀 얘기해줘 이러는데 뭐 행복한 거긴 합니다만 네. 이게 자산심사에서 탈락되는 요인이 네.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자산심사를 좀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문제지만 이런 그 외 조건들 체크해보세요. 정미자님이 몰랐던 사실이네요. 저도 분할 지분이 있어요. 유주택자 되시는 거죠. 그렇죠. 박성춘님
정년 퇴직한 60세 이후에는 그럼 대출이 거의 안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대체 소득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대체 소득이요? 네. 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사실 증빙소득자인 근로소득이 이제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네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용을 카드를 많이 쓰면 이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략 한 1년에 2,400 정도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쓰시는 거잖아요. 카드를. 네네네. 그 정도의 카드를 계속 카드 대금을 잘 내시는 분이라고 하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 5천 정도까지는 인정을 와. 해드려요. 소득이 없지만 소비를 잘하시는 분은 네. 세금 내는 소득은 없지만 은행에서 딱 봤을 때 이분 뭐 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게 있는 신용카드라는 게 그 사람의 또 신용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잘 내고 잘 갖고 있는 건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년 퇴직하신 분들도 신용카드 만약에 잘 썼으면 연봉이 5천만 원 되는 사람 정도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와, 이제 이것도 저 몰랐었네요. 건강보험을 내시는 분 중에서 지역 세대주 분이 계세요. 예, 그분 같은 경우도 뭐 10몇만 원 정도 내시면 3개월 평균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도 연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드립니다. 오늘 몰랐던 것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내일은 토요일이죠. 성공개관 별책